네, 매주 목요일부터 북한 새로 읽기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네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저희 뉴스통에 또 찾아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소식은 별로 좋진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북한에서요. 네. 아들을 군대에 보낸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사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 지난 1월에 군대에 간 아들의 사망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2월 15일 네. 그 아들이 복무했던 군부대에서 불러가지고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난 2월 19일에 네. 갑자기 사리원시 인민위원회 주택배정부가 이 사라진 부부의 거주지에 나타나서 이 집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이 배정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이제 크게 놀랐는데 어쨌든 아들의 사망 통지를 받고 그 군부대에 갔던 부부가 사라진 사건인 것이죠. 네. 네. 자, 군대에 간 아들의 사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사라졌다는 건데 그러면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이 내막을 보니까요. 예. 작년 9월에 군인 여러 명이 군 보위국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체포됐던 사람들, 그 군인들의 부모들에게 지난 네. 1월 말 인민군 보위국이 사망 통지서를 일괄 전달한 겁니다. 아, 일괄적으로요? 네. 그래서 부모들은 대체로 뭐 북한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뭐 당국에서 사망했다 하면 예.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왜 사망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덤덤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부 돈 있고 힘 있는 부모들이 이제 군 내부에 연줄을 좀 대가지고 네. 도대체 아들이 왜 사망했는지 뭐 그리고 언제 사망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본 겁니다. 이제 여기저기 수음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 중에 지금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사는 지금 말씀드린 그 예. 부모들도 해당이 된 거죠. 사실 당연한 일이죠. 부모라면. 그렇죠. 사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부모들 같은 경우는 늦동이 외아들이었나 봐요. 귀한 아들이었군요. 사망 통지서를 네. 받고 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가산을 다 팔아도 좋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평양까지 다 여기저기 수송을 네. 하고 다녔던가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훈련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군 보위국에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영구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살아있다. 그럼 살아는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느지막이 생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울며 불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이번 사건을 털어놓기까지 했고 결국 사리원시 이곳저곳으로 소문이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월에 평양 군부대로 네. 불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사라진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됐는지를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추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행방불명됐지만 네. 아무래도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사라진 부모의 아들이 군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좀 단체로 체포가 됐다고 해주셨는데요. 네네. 왜 체포가 됐는지 이걸 저희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건이 사실은 널리 보도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네. 2024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 시찰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대대적으로 노동신문에도 나왔고 조선중앙TV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사격 훈련을 엎드려서 하고 예, 그 예. 뒤에 호위국 상원들이 그걸 지켜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막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작년에 사실 대대적으로 네. 보도가 됐었거든요. 저희도 전해드렸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당시 시범 훈련에 동원됐던 군인 20명이 이 시찰 행사 바로 직후에 네. 긴급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 꽤 규모가 커요. 그때 체포된 네. 군인이 20명이었는데 이때 인민군 보위국으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는 그 관련 부모들 그리고 네. 1월 달에 사망 통지서를 받은 군인들은 바로 이때 체포됐던 그 20명의
부모들이었던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지금 연결된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을 뭐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번 해왔는데 왜 이때 또 긴급 체포가 됐는지 그것도 20명이나 너무 궁금한데요. 네, 당시도 네.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명 군인들이 체포된 것은 예. 1호 신변안전 호위 수칙이라는 것을 위반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1호 신변안전 호위 수칙 조금 이름도 긴데요. 네. 이 수칙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격, 격술 같은 위협적인 훈련 중에는 최고 지도자가 서 있는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일부 군인들은 이제 사격 훈련하거나 격술 훈련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도 어. 있고 약간 긴장도 되고 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힐끔힐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야, 보는 병사들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훈련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를 쳐다봄으로써 사격 훈련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체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유가 더 있는데요. 훈련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실전처럼 진지하게 훈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행동과 자세를 보여 만족스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 네. 북한에서는 이것을 이른바 위대한 장군님의 심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심려 말씀을 한 거예요. 훈련평가 이후에. 그러면 이건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련된 네. 고위 간부들은 이 책임을 당시 훈련을 게을리한 병사들에게 물은 셈이죠. 그래서 어쨌든 관련자들 20명을 체포해서 군 보위국에 넘겼고 지난 1월 중순에 예심이 끝난 겁니다. 예심이 끝나고 나서 석방된 게 아니라 네. 군 보위국 노동연대로 보내졌는데 자 문제는 보위국 노동연대로 보내졌다는 것은 아마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여기서 영구 격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무기징역형 같아요. 아마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셈인 것이죠. 가혹하네요. 그리고 네. 부모들에게는 사망 통지서를 보낸 것이죠. 아마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통지서를 발송해서 사실상 체포됐고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네. 그냥 감춘 셈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부모들이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네. 드러나면서 부모들까지 지금 행방불명되는 이런 사건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인민을 제일로 여기겠다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이거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상자들이 보니까 부모들은 뭐 좀 나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군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날에 창창한 젊은이잖아요. 예. 그런 젊은이들을 20명이나 평생 바깥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처벌을 받은 거예요. 최고 지도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아마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자, 이제 어떤 부모는 지금 이 사실을 알아내서 주민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아마 무거운 처벌을 받은 네.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연이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이런 보도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네. 지난 1월 10일 같은 경우 만경대구역 남포로 나가는 길목 공터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연구하는 연구 책임자 2명, 연구원 4명이 처벌받은 일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원자력 발전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네. 이유로 처벌을 받았는데 핵심 연구 책임자 2명은 그 자리에서 처형됐어요. 그리고 4명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거든요. 네. 아니 기술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처형을 한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쵸. 극단적인 처벌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지난 2월 말 작년 가을에 우시군 농장에서 군량미를 무조건 보장하라 이렇게 이제 당이 지시를 내렸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우시군 농장에 있던 일부 뭐 농업 감찰원, 안전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의 집을 돌면서 뭐 가축 같은 거,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것을 압수해 가지고 이제 군량미에 충당을 하려고 하는 네. 행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잘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우시군 농업 감찰원 그리고 안전원 10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이유로 네. 지금 연이어서 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들이 범한 잘못에 비해서 네. 처형이 100배, 1000배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다 이렇게 네. 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는 그런 행위까지 북한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건데 사실 저희처럼 외부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처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일단 이걸 또 전문가들의 여쭤봐야겠어요. 분석도 네. 그렇고 주민들의 분석도 그렇고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 네. 아마 1960년대쯤 됐겠네요. 뭐 조금 더 멀리 잡아도 1970년대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북한 사회가 경제 성장 속도도 좀 빠른 네. 편이었고 또 사회주의에 대한 열기, 인민들의 열기도 비교적 높았던 때겠죠. 자,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정부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 인민들의 충성심도 비교적 자발적이었을 수도 예. 있겠죠. 자,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가 실패했고 경제 상황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만큼 악화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 체제에 대한 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자발적일 수 없겠죠. 아무래도 충성심이 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이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긍지 자부심도 사라졌을 겁니다. 또는 체제나 또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가 쌓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아마 지금 정권과 체제 최고 지도자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을 한 사람까지 수용소에 보내거나 처형을 해버리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래서 작은 실수나 반항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폭력과 공포로 이제 말하자면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근근히 체제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목적 같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권력 기반이 취약한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혹한 처벌, 폭력으로 그 취약한 권력 기반을 메우는 이런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뭐 식량난 그리고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진 북한 사회의 실패, 북한 정부의 실패, 이게 사실 명백해졌죠. 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뭐 당연히 약해지고 체제에 대한 긍지 자부심 사라진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경험이라든가 능력도 부족했을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튼튼히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이때 가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공업부 장성택 그 부장을 죽였죠. 잔인하게 속정했죠. 그리고 그 외에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을 몇 년 사이에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것이 끝나고 나서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인데도 지금 현재 지금은 이제 중하급 간부라든가 심지어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형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권력 지지 기반이 약한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두려움이 이런 공포 통치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의 이런 공포 통치가 갖는 문제점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일단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의 가치관, 사회주의의 어떤 사상 또는 제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사상적으로 이제 북한식 사상입니다. 사상적으로 볼 때 최고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동지 관계입니다. 혁명의 동지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 최고 지도자와 노동자 또는 군인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지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어찌 보면 동등한 관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인민들 또는 노동자, 군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질됐느냐. 동지 관계가 아니라 거의 왕과 노비의 관계로 전락할 정도로 극단적인 불평등 관계입니다. 오히려 사실 조선시대 왕과 노비보다 그 격차라든가 불평등 정도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지 평등 관계가 사회주의적 기본적인 관계인데 최고 지도자와 인민의 지금 왕과 노비의 관계로까지 변질됐다 함은 가장 반사회주의적인 관계, 가장 반혁명적인 관계, 가장 반노동자적인 관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도 하루빨리 최고 지도자가
뭐 사회주의를 계속 강조하니까 예. 사회주의의 철학과 사상에 맞게 동지적 관계, 그다음에 평등한 혁명적 동지 관계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국제사회 인권 선언이라든가 인권 조약을 위반한 범죄 문제입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빼앗는 것.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조약과 인권 선언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반인권적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는 공포 통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스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북한 주민을 위하겠다는 이민 위천을 얘기했던 김정은 위원장인데요. 하루빨리 그 자세를 지금이라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